아니 6.25 때 왔다니까. 6.25. 피란 왔어, 피란 보릿고개. 자, 2부 근황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이 유의미한 이 내용들, 세간의 이슈들 네. 같이 한번 셋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그래요. 갖도록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대출 관련된 게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래 공약들에 대해서 이제 풀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한다고 했다가 뒤로 뭐 정권 말기로 간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중론이 최근까지 있다가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또 많은 수요자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바로 이제 대출이에요. 대출. 근데 주담대인데 이제 뭐 요건을 맞춰서 40년간 갚는, 원래 보통 이제 30년인데 40년간 갚는 주담대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40년으로 하면 금액이 더 많이 쪼개지니까 이자는 조금 더 부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 이자라는 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금액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률이 줄어들어요.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실제 그 화폐의 가치, 내 자산의 가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얘기가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대출 70% 받고 하신 분들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랑. 근데 지금 느끼실 거야. 그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맞아요.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갖고 놀 수 있어요. 은행하고 게임 얘기 아까 했잖아요. 대출은 은행하고 나랑 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면 은행한테 먹히는 거고 내가 잘 생각하면 은행이 나한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여러 사람을 데리고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뱅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지. 그런 룰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DSR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주담대에 대해서 이제 LTV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LTV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는 이제 70%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연구되는 게 다주택자도 빌려줄 거냐. 근데 이거는 불투명하고 두 번째가 이제 DSR이에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 직장, 중소기업 이상이신 분들만 이거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자영업자라던가 그냥 하시는 분들은 DSR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약이 좀 여론에 그 맞춰서 맞춤형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DSR 완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년을 만약에 갚는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DSR이 완화가 크게 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젊은 분들에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DSR 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지금 2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이후면은 1억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많이도 아니고 한 5억 정도로, 네, 저번에도 5억으로 얘기했었잖아요. 5억까지는 DSR 적용을 안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젊은 분으로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아예 집을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아예 사지 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DSR 규제를 해놓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보면 네. 좀 소득이 있는데도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정부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기다리면 집값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겠다 진짜. 예. 맞아요. 그래서 좀 DSR 규제가 실수요자도 지금 되게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대출,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수요자가 있는 한 이게 집값을 좀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오는 그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대출 규제를 한 건데 이제 9억, 15억 이렇게 구간 나누고 이제 규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했을 때는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막는 것보다, 억지로 막는 것보다 원활하게 지금 이동하는데 제한점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거든,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금리도 예전과 같은 완전 초저금리는 아니니까. 사실 지금도 저금리예요, 사실. 우리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너무 저금리에 젖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약간만 올라도 뭐 고금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시중금리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4% 내외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좀 금리 높게 받는 경우에는 뭐 6%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평균적인 금리가 이제 5% 구간 정도가 오면 약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세를 줄 뿐이지 이미 풀어져 있는 돈을 은행으로 다 끄집어 넣기에는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뭐 10%로 금리 올리지 않는 이상 은행에 다 돈을 넣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이 형 생각 안 물어봤네.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지만은 DSR은 직접적으로 DSR 비율을 건드리지 않을지라도 네. 그게 어렵다면은 우회해서 저는 그때 50년 뭐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간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DSR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내는 정책을 쓸 거다. 근데 딱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뭐 40년보다 좀 더 가고 싶다면 50년도 저는 시중은행에서 뭐 상품 출시하고, 딱 은행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못 갚을 사람한테 은행이 돈을 왜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50년 해서 DSR을 실질적으로 좀 낮춰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건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잠깐 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을 할 때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는데 우리 영화 한 5분, 이게 10분 봤는데 그 중간에 어떤 벌어질 상황들을 세세하게 못 맞추지만 결론은 맞출 수 있는 영화들이 많듯이 금리 똑같다고 봐요. 금리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못 맞추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금리로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 금리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플레는 끝날 것이고 디플레가 크게 올 것이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라 디플레가 크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전 세계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저금리 속에서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나라들도 그러니까 완전 경제적으로 글로벌적인 보릿고개가 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앞날이 깜깜하고 어둡고 다 팔아버린다? 자 그러면 다 팔아 돈 들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 답 다 없어. 희생양이죠. 답이 없어. 그러니까 덜 불행해질 거, 덜 피곤해질 거를 내가 자산으로 구성해 놓는 거예요. 이걸 사면 내가 엄청 행복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차악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너무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대응하지 마시고 결론적인 것만 보시면 돼요. 금리는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저금리로 아주 심한 저금리로 장기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화폐 정말 그 마지막 결론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돈은 뭐 우리의 매개체, 화폐의 가치 자체가 이제 매개체일 뿐이지 교환의 가치를 가질 뿐이지 본연의 가치가 뭐 유지될 거란 이런 판단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요즘에 크게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전세 시장이 조금 요즘에 반등했어요. 좀 뭐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반등했거든요. 지금 불안한 시장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것도 10%가 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전세가에 대해서는 다 오른다고 전망을 했고 실제로 우리 영상들에서 그렇게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절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보통 이제 하반기에 더 오른다는 게 임대차 3법 이제 2+2가 원래 갱신권을 썼던 분들이 8월 달 되면 이제 다 많이 끝나니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전화를 해보고 하면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장도 전세 매물이 없고 있어도 금방 나갈 거라고 하고 뭐 쌓인 건 아니다 라고 몇 곳 지역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반기 되면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 상반기 때도 좀 전세 매물이 앞으로 더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미 지금도 많이 관망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안 움직이면 전세 공급을 누가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아서는 매물도 더 줄어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일단 신규 입주 물량 자체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신규 입주 물량이 전세, 그러니까 임차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일단 입주 물량 자체가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자, 임대 입법이 되돌아왔어.
그럼 그 물량들이 나와. 근데 거기에 사는 임차인들도 나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공급가구 수요는 똑같지 않아? 그럼 똑같으면은 왜 가격이 같아야지 왜 그게 오른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총량론. 약간 김현미 장관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 총량은 똑같다. 주택은 100개다. 이상이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동명이인이 있지만 집은 단 하나 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물량이 나와도 상급지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수요는. 그리고 하급지일수록 적어져요. 그 현상을 결부시켜서 보게 되면은 상급지일수록 대기 수요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지금에 있는 금액보다 더 높여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돈 싸움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전세가는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하위 지역들은 문제예요. 하위 지역들은 여전히 뭐 임대가 전만큼 올라가지 않고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안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전세 안 나간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고요. 네, 지금은 원래 안 나간 철이에요. 그 우리가 4월부터 흔히 이제 4월부터 한 6월 달까지는 잘 안 나가요. 3월부터 엄밀히 따지면 잘 안 나가는 비수기인데 저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 그러니까 7월에서 이제 8월 넘어가는 구간이 심상치 않을 거고 8월부터 11월에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그때가 그 임대입법 처음 도입됐을 때도 그때 제일 지각 변동이 심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임차로 일단 가셔야 된다라면 6월에서 8월을 노리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위 지역이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셋 다 지금 오른다는 전망 한 거네요. 자, 지금 아파트 값 때문에 서울 떠나는 2030 세대들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 하나인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거의 경기도로 이제 많이 사는데 경기도 인구는 조금 늘어나고 서울 인구는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큰 원인이고 또 임대 가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거의 50%가 올랐으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 아파트 값 때문에 떠나기만 할까요? 서울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저요? 네. 저는 제가 2030 입장에서는 맞아. 떠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뭐 좋다, 좋은 게 사실이고 입지상으로 뭐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또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의 쾌적성 같은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 네. 저도 보고 그렇고 뭐 주변 친구들 보면 사실 신도시 같은 데가 서울보다 더 비교적 저렴한데 더 주거의 쾌적성은 높고 하거든요. 직장이 진짜 너무 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 유출되는 젊은 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유턴하기가 더 힘들어요. 서울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들을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첨 바라시면서. 네. 근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하는 거 자체가 우리 계획대로 과연 될까? 이게 지금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공사 들어가 있는 현장 중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지금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3기 신도시의 본청약 때 어떻게 발현될지 아직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예요. 만약에 3기 신도시도 안 되면 이제 2030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2030뿐만 아니지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 거기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뭘 기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무주택자고 2030 젊으신 분이면 뭘 했으면 뭘 지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 일단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네. 좀 객관적으로 좀 따져봐서 이제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냐 그거를 따져본 다음에 그거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과거 청약 공고 내용이나 커트라인 같은 거 보면 되니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 자체도 나는 어떻게든 청약 당첨될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당첨 가능성 따져보고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구축을 매수하든 뭐 분양권을 매수하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어요. 청약만 기다리다가 로또 청약만 바라보다가
더 큰 이제 벼락거지로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청약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뭐 가능성이 없다면 할 수 있는 투자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제 절약왕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즐거운 내용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절약왕님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첫 부동산 투자했을 때 두 분이 되게 엄청 높으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언제 만날 수가 아유, 있을까 했는데 오늘 만나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별 반갑기도 섭지 하고 않은, 네, 걱정이요. 근데 저도 오늘 라방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의 썰브라더의 놀란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 절약왕이었습니다. 힘드네요. 아, 예, 절약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